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게 세계 문화유산 등재는 세계유산위원회라고 있다면서요? 예, 거기에 21개국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은 표결해야 되는데 네네. 반대가 없이 그냥 한국이 그랬기 때문에 그냥 무사히 무난히 통과가 된 맞습니다.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일본은 굉장히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9년이 뭡니까? 9번이나 노력을 했다면서요. 예,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도관산이 계속 잘 안 됐던 시설입니다. 네. 예, 그러나 이번에 특히 일본 극우 쪽에서 자민당내 극우 쪽에서 이 사도관산은 반드시 등재시켜야만 한다. 이거는 아베 전 총리 사망했지 않습니까? 네. 아베 전 총리의 그러한 유지기도 했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 또 일본 내 극우 결집의 하나의 수단으로도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동안 네. 왜 등재가 안 됐었던 거예요? 9번이나 미끄러진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요. 아무래도 세계유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자격이 굉장히 필요한데, 네. 자격? 네. 자격이 미달이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하나 말하기는 좀 그렇고, 네. 이번에도 자격 미달이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그렇죠. 그것을 이쪽에서 메꿔줬다라고 한국에서? 하면서, 한국 쪽에서. 네. 네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하나하나 좀 여쭤본다면 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한일 정부가 사전에 이 강제 노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서 저희는 지금 충격받고 있는데 충격이네. 그런 보도가 나온 게 사실입니까? 이게 한국 외교부, 물론 요미우리가 보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네, 그런데 한국 외교부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또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그러한 강제 노동이라는 표현 부분은 2015년에 다 끝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2015년이라면 군함도 그때 이야기하고 사실상 똑같은 이야기가 된 것이다. 네.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예. 사실 2015년에도 강제 노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거기에 우리가 맞춘 것입니다. 조금 약간 전문적인 변호사님은 아마 아시겠습니다만은 국제적으로 영어로 말하면 forced labor라고 하면 이것은 강제 노동. 이게 불법적인 강제 노동을 네. 말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말을 절대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쓰면 이거 2015년의 이야기인데요. 쓰면 그때 진행되고 있었던 강제징용 문제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강제 노동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폐상해야 된다. 이렇게 법적으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일본은 절대 강제 노동이라는 말을 폐려고 했고 그래서 2015년에 우리 정부하고 합의한 것은 forced to work. 진짜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같은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forced to work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일을 하게 했다. 그러나 강제 노동이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 당시에 일본의 논리는 forced work로 강제적으로 일을 하게 했다. 그래도 합법이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강제적으로 일을 하게 했다고 하면 불법이다. 그렇죠. 그렇게 연결되는데 네. 일본의 논리는 합법이다라고 연결된 것입니다. 뭘 합법이냐? 그것은 당시 한국 사람들도 국적은 일본이었다. 일본 사람이었다. 일제 강점기니까. 예, 일제 강점기니까. 네. 그래서 같은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본인, 대만인, 조선인 모두 일본법이 적용된 것이다. 전시 같은 그러한 비싼 사태에 있어서는 강제징용하는 것은 이것은 합법으로 되어 있다. 네. 이게 일본의 논리였습니다. 당시. 거기에 그래도 forced to work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한국 사람들을 볼 때는 강제
노동이라는 것을 일본이 인정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당시 박근혜 정권에서는 그 선에서 일단 합의를 한 것입니다. 네. 예, 그렇게 하여서 대신 그때는 7군데의 조선인 간제징용된 시설이 있었잖아요. 네, 네. 거기에 각 시설의 역사를 밝히는 전시관을 설치한다. 그 약속을 했어요. 네. 네, 그것으로 일단 오케이를 한 거죠. 그때는 왜냐하면 한일 수교 50주년이기도 했고, 예. 그래서 합의를 했어요. 그러나 일본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9년 지났는데 네. 안 지키고 있고요. 네. 2년 안에 지켜야 되는 약속을.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도 절대 간제 노동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법으로 저질렀다. 이게 재판에 다 영향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제 노동이라는 말을 빼고 사실상 그거 합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하. 그러나 일단 이번에 그런 말도 없었다라는 것은 2015년에 합의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할 필요가 없었다. 할 필요가 없었고 그때 표현 문제는 다 끝났다. 이게 한국 외교부의 말이거든요. 말이죠. 예, 그 말의 뜻은 그때 다 끝났지만 깊이 들어가면 합법이었다라는 것을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문제 있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아주 큰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깊이 들어가면 한번 당했잖아요. 네. 그러면 네. 이번 국회에서도 이 사도광산 문제에 있어서 국힘 여당에서조차도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있어서 한번 신중히 살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 강제노동이라는 거를 빼고 등재하는 거에 합의했다라고 한다면 네. 이건 국민을 속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리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first labor 그리고 first work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 부분을 일본은 잘 이용합니다. 네, 우리는 거기에 그냥 노란한 거예요? 속은 거예요? 속은 게 아니라 알으면서 속아준 거예요? 예, 속아준 거예요. 공범이네, 속는 척 공범. 하는 거지. 예. 와. 속아준 거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런 표현 향토박물관이라는데 아이카와에 아이카와? 있는 네네네. 향토박물관. 네. 그것도 뭐 사도광산에서 매우 많이 떨어져 있는 곳. 10km. 예? 언론은 2km로 나오던데요. 아, 그래요? 10km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10km 예요? 예, 10km.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네. 조금 정보가 키로수야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2km도 뭐 예, 바로 엄청나게. 옆에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아니, 사도광산에 가면 사도광산에 가서 정확한 역사를 배우러 가는 건데 거기서 다시 차를 타고 차도 몇 대 될 수 없는 저 시골 마을 산골로 그러니까. 가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표현조차도 강제 동원이라는 표현이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네. 아이카와라는 향토 박물관은 굉장히 좁아요.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작고. 지금 저기서 저기 10km는 되겠네요. 그러니까 누가 30분을 걸어가지고 1.1km라고 1.1km로 돼 있구나. 1.1km로 되어 있지만 네. 사실 그거 보면 10km 정도로 느끼기도 하는데 그리고 엄청, 외관이 엄청 아예 머네요. 달라요. 사도광산은 진짜 박물관을 깨끗하고 사람들이 관광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아이카와는 진짜 무슨 한옥처럼 아주 예. 조그맣고 볼품 맞아요. 없는. 굉장히 좁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사도관산 내용을 전시할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요. 그것도 굉장히 의문이고요. 현재까지 전시한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좁아서 안 되는 곳인데 거기까지 또 누가 또 보러 갑니까? 그러니까 네. 조선 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광산 노동자의 생활 이런 제목으로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인 한국이 오히려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의 전쟁 범죄라는 거를 묵인해 준 꼴. 예, 그렇게밖에 맞습니다. 보여지지 예. 않는 거잖아요. 예. 저기가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이에요. 아이고, 예. 네. 어디 뭐 군 되게 조그맣게. 정도에 있는 아주 네네네. 작은 정말 그리고 아까도 말씀 네. 좀 나왔습니다만은 사도관산 가까이에 괜찮은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것을 제쳐놓고 좀 먼데 그러니까.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이상하고요.
사실 거기에 1200명 정도의 조선 사람들이 동원됐습니다.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2년, 3년 계약으로 갔다고 하는데 네. 그러나 몸이 상하지 않는 이상 절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완전 강제징용. 그거는 완전히 간제입니다. 노예죠, 노예입니다. 전쟁범죄, 전쟁범. 전쟁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월급도 뭐 안 준 거 아니에요? 월급은 일단 어느 정도? 줬지만 네. 그러나 보통 이거는 거의 모든 일본의 단광에서 비슷한 수준인데 일본인의 70%에서 80% 추기는 합니다. 아. 똑같은 노동을 했는데도 예, 그만큼밖에 안 네, 줬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가장 위험한 겐도가 있잖아요. 겐도. 예.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치. 이렇게 금강을 캐는 걔는 거기에 80%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런 무서운 가장 위험한 거. 위험한데 한국 사람으로 투입한 곳은 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예. 80%. 그게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막장이라는 용어가 바로 거기입니다. 네. 우리 인생 막장으로 갔다 뭐 네네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게 뭐냐면 네. 갱도의 가장 깊은 곳. 거기가 막장입니다. 어둡고 그러네요. 침침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곳. 아. 그러니까 삶의 벼랑 끝에서 어떤 직장을 득할 때 막장이라는데 그 정도로 위험한 곳에 우리 조선 노동자들이 강제로 불법으로 동원됐던 건데 네. 요즘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무정부 상태다. 윤석열 정권이 그냥 네, 무정부 상태가 네. 아니라 요즘 그냥 나라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아니, 좋겠어요. 그럴 거면. 이런 태도면 아마 독도도 좀만 기다려라. 곧 있으면 넘기겠다. 이런 간첩들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이게 조선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강사노동이 생활하는 건요. 강제노동이나 식민지 불법 지배 그다음에 강제 노역, 노예 노동의 불법성 모두 다 폐기하고 은폐하고 이거잖아요. 당시 어려웠던 상황에서 조선 출신들 다 우리 국민들인데 한반도 출신에서는 국민들 포함하여 일본 국민들 이불까지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럼 전혀 범죄나 전범이 아니라 그냥 우리 옛날에 우리도 보면 조선시대에 농사 짓는 거 참 힘들었다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제가 더 약간 깊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네, 부분은요. 일본의 논리는 아까도 저도 말씀드렸고 지금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네. 바로 그때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고생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 논리가 네, 있는데 문제는요 당시 일본에서도 그래도 대만인이나 조선인들에게 진병이나 징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름만 일본인이지 일본인의 권리를 안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예. 네. 그때는 일본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목숨을 내놓으라라는 게 바로 진병이나 징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법적인 논쟁이 쭉 있었어 일본에서. 일본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의 중심은 선거권 주는 것입니다. 아하. 선거권. 아, 네, 그렇죠.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당시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권 한반도에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논쟁이 심했어요. 일본 안에서. 그래서 처음부터 일본에서는 1938년부터 국민징용령이 이게 내려졌거든요. 네. 그때부터 징용을 시작해요. 일본인에 대해서는. 진짜 일본인에 대해서는. 그러나 식민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징용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름만 바꿔서 모집, 관아르손, 마지막은 5개월 정도 징용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이게 간제였어요. 모든 게 간제였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모집이라고 하면 2년, 3년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써요. 그러나 들어가면 나올 수 없어요. 일본인은 나올 수 있었나요? 일본인은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나오고 싶어도 강제노역을 노예처럼. 평생 하고 노예처럼. 임금도 70% 80% 수준밖에 예, 예. 못 받았고 그리고 더 문제는요. 강제 저축이라는 것을 시켰어요. 저축 저축. 네. 네, 일본인들에게는 5% 정도.
시켰는데 네. 한국 사람들에게는 25% 그러니까 월급 받잖아요. 네. 그중 25%는 간접적으로 이거 그 조직으로 시켰고 이것은 도망갔을 때 다 압수하겠다. 내가 뺏겠다. 착취. 그러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문제는요. 일본 사람들은 뭐 5%라고 해도 간제 조직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돈장이라든가 도장 그거 다 일본인 스스로가 갖고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조선인들은 그 돈장, 그러니까 통장. 저축 돈장, 네. 통장, 통장. 도장, 그것은 감독관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도 찾을 수 없었어요. 예. 그럼 못 찾으신 분들도 엄청 많았겠네요. 그러니까 못 찾았기 때문에 그 탄시의 돈장을 열어보면 네. 이게 돈이 남아 있는 거 보이잖아요. 네, 네. 이게 그때 폐전이 되었을 때도 그냥 가라, 그 돌아가라, 그 돈을 안 줬거든요. 네. 예,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조가 월급을 못 받은 그러한 거지. 못 받은 거라고. 이게 그 아주 대표적인 차별 상황이었고, 그 굉장히 기타 뭐 고통을 줬다라는 거 뭐 예, 이루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예. 아주 그 잘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난 분들도 그러한 돈을 우리는 받지는 미쓰비시. 못했으니까 네. 예. 네. 받고 싶다 이렇게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플러스 위자료를 지급해라. 예. 이게 뭐 당시에 아니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우리 네. 정부가 그 기시다 만나가지고 윤 대통령이 네.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일체 무시를 하고 네네. 그리고 그냥 그 제3자 변제를 제3자 해주겠다고 변제. 얘기를 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흐름을 볼 때 이상할 것도 없는 게 당장 뭐 며칠 전에 청문회에서 이진숙 그 후보자 보세요. 그 뭐 위안부 문제라든지 역사 교과서 문제라든지 아니면 강제징용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뭔가 논쟁적인 뭐 일이기 때문에 나 답변할 수 없다. 어떻게 그게 답을 논쟁적? 안 하겠다. 네, 그러니까. 한국 국민이나 한국 관료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조가 우리 정부나 우리의 정부에 일을 하려는 사람들과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쭉 형성이 돼 있는데 과연 이거를 외교부를 우리가 탓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잘못한 거다. 외교부는 네. 그 상세한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알고 있죠. 전문가들이니까. 네. 그런데 그분들은 그래도 아무래도 공무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계시는 분들의 면역이나 지시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바로 그러한 구조가 되어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은 상세하게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말을 주장할 수가 없는 그러한 구조가 지금 되어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일본은 그런 것도 뭐 일본 쪽은 상당히 그 연구를 잘 해가지고요. 예. 한국 이런 부분이 약하다라는 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본은 그 어떤 하나의 예를 들면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든다라든가 예. 이러한 목표를 세우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뭐 정권도 바뀌고 그리고 이러한 논리적인 부분이 뭐라고 할까 일관성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부 그때마다 때는 이렇고 저 정부 때는 저렇고. 예, 그리고 이 정부 안에서도 이때는 이러한 이야기, 조금 3개월 후에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일본은 없어요. 일본은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 당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정권이 바뀌잖아요. 정권이 안 바뀌어요. 아니 그러니까 혹시 바뀌면 아니 일본도 예. 어느 당에서 잡느냐에 따라서 예, 뭐가 맞습니다. 기조가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 달라지죠. 근데 그거를 일관되게 쭉 가지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사실 1955년 이후 4년만 빼고 모두 자민당입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은 그래서 좀 달랐죠. 달랐구나. 사회당의 무라야마 총리하고 그다음 그렇지. 민주당의 네네, 하토야마 총리는 예, 이 식민지배 그래서 불법성을 변함이 인정하고 네네 맞습니다. 사과도 하고 이 두 네네. 분만. 네. 나머지 극우 자민당은 단 한 번도 인정을 안 하고. 그러니까 자민당이 어떤 결정한 정책이 쭉 와서 네. 3년만 민주당이 됐다. 그러면 그거 빼고 다시 이거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예, 앞에 것이 네, 이어지는 네. 것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일본은 민주주의라기보다 중국 공산당
정부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네.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일본 안에서 이 사도광산이라는 게 굉장히 그 의미적으로 중요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예. 자기들이 합리화하기에 딱 이 사도광산이 역사적으로도 네네. 예 써먹기 그게요. 좋다. 뭐 특히 에도 시대라는 그 19세기 말 정도까지 거기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금이 나왔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관산이라고 하지 않고요. 사도 금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 금산 둔재 문제. 그러나 우리는 사도 관산 둔재 문제로 말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이게 금을 그리고 그 에도 시대라고 해도 단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을 도입했다. 이게 그러니까 가장 우수한 기술을 썼다라는 것이 바로 일본이 내세우고 싶은 이러한 내용이고, 그리고 매장량도 금의 매장량도 에도 시대까지는 세계의 최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일본을 지팡그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팡그는 금의 나라라는 네. 뜻이거든요. 아하. 그래, 그래서 재팬이구나. 재팬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관산이 대표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계속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애가 탔었는데 그렇죠. 사실. 근데 어느 정부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합의해 줄 수 없다. 네. 그거는 강제동원이라는 예. 표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그냥 예, 네. 예. 그래서 일본도 컴스를 쓰고 조선인들이나 대만인들, 주로 그 조선인들이 1200년 들어갔는데 그곳은 일제 간점기다. 이 시기를 빼자. 그러니까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시기를 제한했습니다. 에도 시대로. 예, 에도 시대로. 그러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꼼수였어요. 그 꼼수네요. 정말 꼼수죠. 꼼수네요. 왜냐하면 그 지금 남아 있는 시설은 그 일제 간점기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예. 즉 사용한 시설인데 그것을 빼고 에도 시대에만 이게 등재하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코모스라는 바로 그거 심사하는 기관에서 전체적인 기간을 그 신청해라라고 공고를 내렸거든요. 그게 올해 들어와서 올해 아마 4월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일본 안에서는 이거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한국이 반대를 일단 현실적으로도 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예, 이거는 그 강제 동원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도관상 이게 등재에 찬성하지 않겠다 이러다 이야기를 했어요. 예. 한국 정부도. 그럼 계속 그렇게 네네. 했었어야죠. 일관되게 예. 문재인 정부 때 일관되게. 강하게 반대했고 네네. 저희들 기억에 안민석 의원님, 지금 국회의원 된 김준혁 의원님 네. 이런 분들이 여러 번 가가지고 일본의 양심적 엔조들하고 지식인들하고 같이 네. 반대 캠페인도 했어요. 일본도 맞습니다. 아마 오사카 유지 교수님도 한번 같이 가신 적 있어요. 안민석 저는까지 그랬었대요. 네네네. 엮지 마시고요. 네. 교수님 워낙 가짜 뉴스 나옵니다. 예, 다방면을 네. 살펴주셔서 네. 고마운 마음에 그죠. 안민석 의원님은 그 이후에 초하고 이 문제를 네. 즉 연구하자. 아하.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의원이 안 되셔서. 안 되셔가지고. 네. 대신 김준혁 교수님 의원이 되셨습니다. 네네네.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지금 강제라는 표현을 빼고 심지어 사도광산 박물관이 아니라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에 그 내용을 싣는 것을 합의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향토 박물관 어디라는 곳까지 합의했다라는 이야기는 안 나와 있고. 근데 네. 왜 거기에다가 실었을까요? 그거는 물론 그 물 밑에서 합의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물 밑에서? 일단 표면적인 합의는 강제 노동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대신 이거는 네. 뭐 요미우리 신문의 기사이지만 그 전시를 하겠다. 역사. 그러니까 에도 시대까지면 이거 전시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죠. 예, 왜냐면 예. 간제 노동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없었으니까. 예, 물론 간제 노동 했다고 해도 일본인으로 간제를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거는 뭐 상관이 에도 없는 시대야. 것이고. 네. 네, 그러나 그 이코모스는 이거는 조선인의 부분까지 다
그 포함해서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일본이 이거 난감해진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한국하고 협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본격적으로. 그렇게 해서 일본에 있는 윤도민 대사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먼저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그런데 5월 10일에 시사돈신, 지지돈신이라는 예. 일본 신문사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저는 그 다음 한 문장을 보고 놀랐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함께 이 문제를 극복하자. 어머나 어머나. 라고 일본 정부의 고관이 말했다. 예. 그게 전시가 돼. 그게 그 기사로 네, 확실하게 기사로. 나왔어요. 어제도 봤어요. 네, 네. 세상에. 네. 예. 아니 지금 저기 호사카 유지 교수님께서는 그 곳에 그렇게 표현을 하자라고까지는 우리 정부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니 그렇게 같이 이야기를 안 했다면은 아니 어떻게 사도광산에 그 큰 전시관이 있는데 그야말로 학고방 같은 정말 뭐 2점 몇 킬로 향토방 떨어진데 거기 조그맣게 그것도 강제 노동이라는 얘기도 표현도 없이 없어. 네. 그냥 노동자 그렇죠. 라는 전시 표현으로. 조선인 예. 노동자예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거- 우리 정부는 지금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그러니까 예. 그렇다면 제3자 변제도 무너진다. 그러한 생각이 있을 거예요. 강제징용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지금 그 걸려 있는 현재까지 나온 그 강제징용에 관한 판결 자체가 다시 예. 원점으로 돌아간다. 일본도 그것을 염려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그것이 염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예. 이거 합의를 했고 그 강제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 말하지 않지만 합법이었고 예. 그 고생 시켰지만 그거는 65년에 다 끝난 문제이고 이렇게 다 현재까지의 법적인 일본이 말하는 그러한 법적인 내용에 다 맞도록 지금 만들어 나갔다. 우리는 뭐 법적인 내용하고 이 문화적인 전시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절대 법적으로 걸리지 않도록 말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2021년 그 스가 정권이었는데 일본에서는 네, 그때 4월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기 한 달쯤 전이었는데요. 그 스가 정권에서 강제동원이라는 말을 절대 쓰지 말자라는 것을 그 근무회의, 간여회의에서 결정합니다. 그 역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 결정한 대로 우리가 맞춰주고 있습니다. 맞춰주고 이런 있죠. 대통령이 역대 네. 있었나요? 네. 이명박 정부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죠. 그죠? 보스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사실상 이 문제 그러니까 이게 일제강점기는 불법이었다라는 것을 관철 노력을 열심히 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럼 예, 예, 65 옛날에 년대. 그랬었죠. 네네네네. 네. 그때는 물론 그 일본은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우리는 불법이다. 그러나 양쪽의 입장을 존중하자. 사실상 이런 식으로 끝난 거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조차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독도를 그랬어요. 가서 그러니까. 일종의 그거 기억나죠? 마지막에. 일본의 네. 굉장한 항의 퍼포스를 했죠. 항의했지. 김영삼 대통령은요. 네. 보수 대통령이잖아요. 예.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과거사를 왜곡하고 독도를 자기 땅으로 우긴 것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네. 그러니까 최소한 보수가 원래 민족주의 또는 그렇죠. 어떤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취하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권은 보수도 아닙니다. 극우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 신문 지지통신에 하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 총리님과 우리 대통령 윤석열이 이 문제를 함께. 데려가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탐나시면 그런 일본으로 모셔가세요. 일본의 유학생들이 진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유학생 커뮤니티에 네. 한국 정권이 한국 국민을 대변하지 않고 있다고 유학생 커뮤니티 올라와요. 아니 무슨 한국 정권이 외국에서 일본 한국 국민을 일본에서 그렇게 대변하고 놀린대요. 있습니까? 아니 네. 그 저기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보세요. 기시다 만날 때 얼마나 그냥 뭐 진짜 버섯발로 달려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자기 봐봐요. 예 아니 지적 근데 쌓기 위해서 저는 이게 이제 대일 구력 외교를 넘어서서 네. 이쯤 되면 이제 친일 매국
이제 네, 외교로 그렇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예. 그 전에는 뭐 물 반컵 채우면은 뭐 일본이 채우겠다는 식으로 국민들을 좀 이게 설득해 보려 했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모든 걸 다 내어준 격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 이게 다 내어주면서 얻으려고 했던 명분 자체가 뭘 얻었어요? 한미일 공조거든요. 네. 한미일 공조인데 이 한미일 공조도 그냥 바이든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에 그냥 우리가 행동대장으로 예. 몰빵을 한 거랑 똑같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한테 어떻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러니까 네. 결과론적으로 얻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바이든도 싫어요 지금 날리면. 또.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저는 더 심각한 거는 그동안에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보수 진보를 떠나서 3.1절 기념사나 또 네. 8.15 네. 광복절 기념사 때는 일본에 대해서 원칙 있는 얘기를 그럼요. 특히나 역사나 영토 문제에 예. 대해서는 누구도 포기한 적이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자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연설 때마다. 뭐 자유만 맨날 떠들고 이랬기 때문에 저는 그 맥락 속에서 보면 강제동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부정한 것과 지금 이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동의해 준 거는 같은 맥락이다. 같은 그렇게 맥락, 보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일은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부는 그러면 또 우리 국민은 어떤 마음을 갖고 지금 이것에 대처해야 될지.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 예, 또 할 수 예. 있는 건 없나요? 뭐 없나요?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제3자 변제라든가 이번에 또 강제동원이라는 말을 완전히 사실상 뺐다. 이런 부분을 쟁점화 시켜서 국회 차원에서 좀 새로운 여기에 대해서 원상 회복을 하는 법이라든가 네. 이런 것을 좀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면에서도 예를 들면 요새는 그 우기르기를 다루고 달리는 오토바이라든가 우기르기?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지. 우기르기. 아 진짜요? 네, 네. 우리나라에? 예. 그러니까 저번에 차에도 달고 갖고 예. 사진 요새는 찍었잖아요. 오토바이도.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나? 일본인들은 우길기 많이 사용해요? 예. 이제 자국 내에서? 네네네. 그렇지, 그렇지. 아.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의 상징이니까. 그래, 그러니까 상징이니까. 이것도요. 의기르기라든가 그러한 뭐 군국주의, 군사주의, 일제강점기의 산진물을 절대 쓰지 말자, 쓰면 안 된다라는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한 법안은 많이 만들어졌는데 네. 다른 법안이 바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계속 그게 폐안이 됐어요. 서울시에서는 반대로 하려고 했잖아요. 우길기를 다시 서울 사용할 거꾸로 수 하려고 있게끔. 서울시의 조례가 만들어놨는데 방송에 네. 이번에 네네. 공공장소 우기 같은 거 사용 못하게 전범 그러니까. 일본 네네. 제국주의 전범. 근데 국민의원들이 그걸 없애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없애려고 하다가 그래서 걸렸어요. 세상에. 그 네. 국회 차원에서 원상 회복을 좀 네네. 하는 법안 발의? 네, 그런 법안 발의를 네네. 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네. 그 소리라도 그렇죠. 내보자. 사도관산의 본질이 뭐냐? 이게 등재된 본질이 뭐냐? 그렇죠. 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다져서 이거는 간제 노동, 간제 징용이라는 것 자체를 한국 스스로 버렸다. 그리고 시대를 에도 시대로 딱 그렇게 규정 지은 거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사실은.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것도 바로 돌려놔야죠. 시대가 돌려놔야죠. 다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딱 잘라가지고 자기네한테 진짜 화양연화 시절만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예. 호사카 유지 교수님은 예. 여기서 보내드려요. 아, 보내드려야 네, 돼요? 우리가 많이 오늘 바쁘시군요.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네. 급히 고맙습니다. 교수님 모셨습니다. 너무 괜찮았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저희가 그 일타 강사. 네. 사도광산 이슈 일타 강사. 근데 역시. 속은 시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너무 답답해요. 괴로워요, 교수님. 너무 괴로워요. 일본의 네. 변하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일본의 주기적인 역사회고 윤석열 정부의 친일 그리고 우리 호사카 유지님의 늘지 않은 한국어. 이 세 가지가 변하지 많이 않아요. 드셨는데 저도 많이 지난번보다 드셨어요. 아, 진짜요? 울지 않았어. 예. 지금 30년 되셨잖아요. 네, 많이 드신 게 원래 매일 그 와이프가 네. 당신 여기 와서 30년 그러니까 맞아? 30년이야. 근데 이제 안 고쳐지죠. 왜 아니 좀 늘었어요. 왜냐면 호사카 유지 TV가 늦었어. 그동안 녹화만 올렸거든요. 네. 얼마 전에 라이브 생방송.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게 라이브까지 가능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야. 조금 더 늦으신 거죠. 앞으로 네. 더 분발 부탁드립니다.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역시 오일의 좋은 가수님. 얘기 듣겠습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 블랙 요원이라고 여러분 요새 저 인터넷 이렇게 네. 보시면 기사에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예. 네. 근데 국군 정보사 소속 대북 첩보 활동하고 있는 요원들인데 이 요원들의 신상 정보가 유출이 됐다. 어머나. 그래가지고 이 블랙 요원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지금 속속
뭐 귀국하거나 뭐 집도 차도 다 버리고 지금 어디론가 피신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어서 자 오늘 저 국정원장이셨던 박지원 의원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 그죠? 네 의원님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더위에 어떻게 사세요? 네 의원님이 걱정이죠.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구라파처럼 여름 한 달씩은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건강 유의하시고요. 예. 요새 저는 바쁘시죠? 이제 방송 끝나면 또 공원으로 2시간 걸로 갑니다. 아유 그러시군요. 아니 근데 이 블랙 요원이 뭐 막 대피라고 막 그런 신변의 위험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건 무슨 얘기인지 일단 궁금해가지고요. 글쎄요. 윤석열 정부의 양대 정보기관에서 네. 큰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아. 이번에는 정보사에 블랙 요원, 즉 감추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공개적인 사람을 화이트 요원이라고 하고 네. 이 블랙 요원들이 중국에서 그 블랙 요원 명단 등 주요 서류가 완전히 가져가 버렸어요. 중국에서요? 이것은 북한의 소행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아 중국에 있던 그 누군가가 유출을 했다고요? 그렇죠. 이 정보사에 네. 우리 정보사에 있는 블랙 요원이 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또 얼마 전에는 국정원에 스미테리 그랬죠. 그 연구원 때문에 또 발생이 됐는데요.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네.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정보위에서 얼마 전에 끝났는데요. 네. 우리 국군 정보사령관께서 보고를 하시는데 6월 달에 군 방첩사로부터 그 요원의 행적을 보고받고 오늘 구속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미 블랙 요원들의 명단이 유출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북한으로 갔지 않는가라고 했는데 국군 정보사령부에서 아주 조치를 잘했더라고요. 예, 예. 이미 명단에 있는 블랙 요원들을 전부 귀국시키고 업무 정지를 시켜놓은 거예요. 예, 예. 그렇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블랙 요원이라면 감춰져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종의 간첩 같은 그런 아하. 분들이죠. 예. 꼭 근데 간첩이라고는 할 예, 수 없지만 이게 그런 2급, 일을 3급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2급, 3급 정보들이 뭐 유출됐다 그러는데 그게 뭐 어느 정도의 정보일까요? 글쎄요, 지금 방첩사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국정원장으로 그러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이러한 내용을 미주알 고주알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시겠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방첩사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정보사령부에서는 블랙 요원들은 전부 귀국 등 조치를 했고 이제부터 그 블랙 요원들을 배치를 하고 네. 또 훈련을 시키려면 엄청난 정보 자산이 유출돼 버린 거예요. 그 뭐 기사를 보니까 10년이 돼도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지경이다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오랫동안 갈 수도 있고 이제 그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은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보 자산이 다 파괴됐다 할 정도로 심각한데 제가 오늘 정보사령관의 보고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잘 대처를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저도 미주알 고주알 질문하지 않고 잘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대국민 사과하고 이러한 내용을 축소해서 예. 할 수 있도록 잘 대처를 하시라고 그랬더니 대국민 사과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이제 비밀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얼마 전에 우리도 대통령께서 개인 폰을 써가지고 이거 다 정보 유출되고 그러는 건데 어떻게 개인 폰을 쓰냐라고 청문회에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개인 노트북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그렇게 하다가는 뭐 정보 유출이 되는 거는 기정사실 같은데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러한 것도 네. 이제 그 정보 요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체 감시 감찰 기능이 강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개인 PC를 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중대한 문제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우즈벡에 가 있는 이종섭 국방장관한테 전화해서 그 사실이 밝혀졌어요. 예. 그때 제가 왜 비어폰이 있는데 개인 핸드폰을 썼느냐, 이것이 가장 큰 안보상의 허점을 드러냈고 그 전화 통화 내용은 이미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 등에서 다 도청해서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했지만은 어떻게 됐든 지금 정보사 이 블랙존의 그러한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은 미주알 고주알을 까는 것보다는 빨리 정보사령부에서 사태를 수습하고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 더 급선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이 문제가 잘 뭐 해결되는 건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겠고요. 의원님도 네. 노력해 주십시오.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이렇게 궁금한 거는 이런 안보라든지 국정원 관련된 대한민국에 너무 중요한 사안들은 10년, 20년, 50년, 70년 오랫동안 쌓아온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요. 4년 임기 4년짜리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나. 이렇게 도청되고 기밀이 유출되고 막 오물풍성 날라고 이렇게 다 뚫리는 거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오늘 이 사건도 상당히 좀 충격적이지만은 뭐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이제 정보사령관 이야기나 또 우리 정보위에서 나온 얘기로는 그래도 뭐 후속적인 조치는 잘해서 지금 그나마 안심은 하겠지만은 네. 저는 너무 심각한 게 안보의식, 이런 보안에 관한 것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부터 대통령 모든 정보를 다 취급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그 보안의식이 공무원들한테 전파가 되는 건데 그러네. 윤석열 대통령은 통수권자가 그러시니까. 개인 핸드폰을 가지고 그 수사 외압 사건에서 네. 이종섭 장관 우즈베키스탄 가 있는데 그냥 그러니까요. 도청당하든지 말든지 자기 폰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역으로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자기 배우자는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또 보안을 들먹거리면서 오히려 검사의 폰을 뺏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해. 그러니까 해야 될 건 안 하고 안 해야 폭파시킬 수도 있잖아. 테러리스트니까 테러리스트라고. 그러니까 해야 될 건 안 하고 안 해야 될 거는 지금 하고 있는 완전히 거꾸로 된 좀 청개구리 보안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검사가 테러리스트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참 걱정이 되고 이게 지금 정보 다루는 데가 이제 국내 정보야 뭐 경찰에서 하겠지만은 국제 정보는 뭐 국정원이나 지금 말씀하신 정보사나 이런 데서 정보를 이제 우리도 수집하고 하는 건데 네. 지금 이 블랙요원의 명단이 지금 북한에 다 넘어갔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안보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거 다시 복구하기도 매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심각한 문제가 터진 것은 사실이다. 그분들이 절대 이제 앞으로는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못하죠. 이제 뿌리부터 네. 다시 이제 해야 터전이 되는 거죠. 없어져 이거를. 버려요. 아니, 1, 무슨 2년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언론 10년 보도하면 네. 뭐 차량이나 집 같은 거 있잖아요. 다 다 버리고 그냥 목숨이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세상에. 그 북한으로부터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현지에서도 위협이 될 수 현지의 다른 정보기관에서 알려지면. 너 간첩이었구나. 그래. 알고 봤더니 사업가인 줄 알았는데 네. 수미테레처럼 밝혀지는 구속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제 터진 게 뭡니까? 한 경찰이 마약 수사 열심히 해갖고 세상에 세관 공무원들이 말레이시아 그 영화처럼 몸에 마약을 들고 왔네. 근데 그걸 봐준 게 걸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최상병 사건 진상 규명하는 거 덮듯이 모든 경찰이 동원돼가지고 그 사람 지금 조져가지고 심지어 자천됐잖아요. 그래, 박정원 대령하고 예, 똑같잖아요. 거예요. 그리고 영등포 서장은 지금 용산 네, 집무실 네. 가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 경무관 될 전망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완전 국가기관 완전 무너져 버린 거. 지금 이 시민들 아주 쉽게 돌리는 게 이렇게 되겠네요. 국내 정보기관 소속 해커로 보이는 국정원으로 보이는 데서 그러니까 이제 계속 북한 서버를 해킹하는 거죠. 그러니
이상 뭐 없나 했더니 우리 쪽 블랙용 몇 대 통째로 있는 걸 발견했대요. 화들짝 놀라 방첩 신고했대요. 방첩사 살짝 놀라 주템 파일 정보 따졌더니 군무원에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군무원도 나 보면 해킹이라 말하는데 그 군무원이 현역실을 정보사에 있었는데 전역 그 군무원이 낸 다음에 군무원이 다룰 수 없는 정보가 블랙용 정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전송이 안 됐다면 필사했거나 아니면 뭐 필사한 것을 오디오로 쳤거나 뭐 열었을 거라는 얘기. 근데 유출들 보니까 군무원이 나와서 정보 오늘 군무원 구속 뉴스 떴음. 북한, 러시아, 중국,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구속됐다고 구속됐다고. 구속됐다고. 네. 군무원이 자 북한, 러시아, 중국 중대 활동인 정보사 블랙용들의 정보가 통째로 유출돼서 모두 귀국정임. 근데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동포한테 유출됐는데 중국 동포가 북한 요원일 가능성이 있는 거로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디까지 유출되는지 예측이 어려운 상태. 현재 휴민트 붕괴됨. 복구 못할 수도 있음. 엿댐 이렇게 돌아요 이게. 근데 뒤에 너무 거는 요약이 잘 됐잖아요. 그것까지는 아니 근데 지금 아니요 그렇게 써져 아니, 있어요. 안 소장님 말씀에 되게 중요한 게 현대 사회는 이제 국제전으로 봤을 때 이제 정보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다 지금 뭐 국내 정보, 해외 정보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다 그 정보에 엄청난 역량들을 각국이 쏟고 있고. 이게 지금 이렇게 이 군무원의 지금 그 의도적인 정말 어떻게 보면 언제부터 이게 잠입이 돼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 수사 결과로서 더 방첩사에서 밝혀봐야 되겠지만은 정말 이거는 우리나라의 보안의 핵심이 뚫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근데 네. 저는 이거 매우 참 심각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라고 한 자가 군대도 안 갔다 와가지고 지금 이 군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너무 무지한지도 모르겠지만은 구동식. 누구도 그 말씀 하시나요? 아니 여기 경례도 휘몰이 제대로 못해요. 경례도. 그러니까 휘몰이님이 나 이거 보고 웃었는데 네, 휘몰이님. 국군 통수권자로 부대 열중시어 나 제대로 네.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열중셔도 못 해가지고 지금 열중셔를 그거 한 지금 번도 안 지금 하잖아. 하급 장교가 외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네. 못 해가지고. 그거 해줘야지. 시어를 못한 정도가 아니라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눈치를 보더니 모르겠잖아. 계속 쩝쩝 소리를 내요. 네. 뭐 드시고 오셨나 보요. 네, 그 다음에는 아예 부활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는. 아니, 그러니까 문제되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여성이니까 군대를 안 하셨어요. 갔다 왔지만 그거 잘했거든요. 하셨어요. 아버지가 또 군인이었고 네. 하니까. 근데 아니 남 얘기도 듣지도 이거는 않는 남녀의 거예요. 문제가 이거 해야 아니라 된다고. 그렇죠. 남녀의 문제가 네. 아니라 뭐 군대 안 갔다 온 남성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럼. 마땅히 해야 되는 국군 순서를 통수권자로서의 얘기를 해주는데 안 듣는 권한인데 거지. 이제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참 지금 이 문제가 단지 군무원의 일탈 내지는 그 보안 의식에 해이한 것이 저는 이게 참 대통령부터 이거는 다 정말 대오각성해야 될 문제 아니냐. 너무 심각한 네.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대호각성을 하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이거 예. 정말. 제가 오늘 저 신인구 변호사 오면은 내가 물어볼 게 있었어요. 네네. 지금 그 국힘에서 시도지사 협의회 발족했잖아요. 네네. 거기에 그 오세훈 시장도 들어가고 다 뭐 그 매우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가 계세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는 한동훈의 신세력 대 구세력의 권력 다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그때 그 신인규 변호사가 얘기하기로는 오세훈 대권을 위해서 뭉쳐서 활동하고 있는 그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느 쪽의 비중을 두고 우리가 봐야 될까? 그러니까 일단은 한동훈 대표 체제가 출범이 됐는데 네. 한동훈 대표는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지금도 그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임명하는 건을 놓고 그러니까 해임을 하고 지금 자기 다투고 사람을 임명을 지금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도 안 하고 있다며 그래서 그 이제 자기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당 대표로서 지금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시도지사 협의체를 또 만들어가지고 또 당 대표를 견제하러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정에 다 간섭하겠다 그러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도지사도 저는 한꺼번에 묶어서 볼 수는 없고 이미 본인들의 의사를 표시한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이철우 경북지사나 또 아니면은 이장우 대전시장 아니면 그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반한동훈으로 이미 경선 때부터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고요. 네, 네. 또 동시에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을 따르는 많은 지금 젊은 수도권 원외위원장들이나 아니면 뭐 김재섭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오세훈 시장하고 굉장히 가깝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한동훈 후보를 사실상 밀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도지사 협의체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한동훈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도 그 안에 녹아들어 있는 거고 동시에 오세훈 시장의 힘을 함께 만들어서 당을 장악하려 들어가는 지금 한동훈 대표 측의 의도가 좀 저는 맞물리는 거 아니냐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한동훈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갑자기 뭐 이 시도지사회에서 최고위에 참석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좀 느낌이 당황스러워는 하고 있죠. 네, 당황스러워하고 있어. 왜 이렇게 그 참석하려고 하는 건지 불편한 반응들이 많은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를 계속적으로 흔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된 지 얼마 됐다고. 아이 뭐 된 첫날부터 최고위원 2명이 방송 나와가지고 아이 뭐 당대표는 그런 거 특검법에 대해서 권한 없다고 이런 얘기를 취임한 날, 그러니까 당선된 날 바로 아침에 나가가지고 네. 그 정말 당선증에 잉크도 안 말랐을 거예요. 예. 근데 가가지고 바로 직격하고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김재원 또 김민전 그리고 이제 인요한 요 최고위원 세 분이 사실상 한동훈 옥죄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시도지사들까지도 나름대로 한동훈 견제에 힘을 싣는 것도 맞고요. 동시에 제가 그전에도 스픽스에서 와서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대표도 수도권 원외 젊은 네. 위원장들과 또 오세훈 시장과 같은 이런 또 나름대로 수도권 민심을 가지고 이 영남 기득권하고 지금 또 한 번의 또 당내 내전이 한 번 더 예상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무슨 보세요? 3.1천하 이야기 있었는데 3일이 지났네요. 다행히도 예. 30일. 다행인가요? 근데 비유적인 얘기니까 그 예. 3일천하가 물리적인 그래서. 3일을 그렇죠. 얘기한 건 아니고 그렇죠. 요게 이제 30일일지 예. 3개월일지는 한번 두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죠. 이준석도 3개월 만에 뽀개버려 내쫓는다 이 했는데 대표는 3개월 만에 뽀겠죠. 진짜 그때. 뽀개 당선되고 내쫓았잖아요. 나서. 예. 그래서 저는 그 국민의힘 전당대를 분당대라고 많이 하겠는데 네, 분당대가 아니라니까요. 악당대. 같이 약간 누가 더 악당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누구 편을 들어줘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보통은 나쁜 사람들도 서열이 좀 있거든요. 진짜 나쁜 놈, 덜 나쁜 놈. 여기는 똑같이 나쁘잖아. 뭐 한동훈 나경원 하는 거 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했습니까? 네. 개인적으로 부탁했죠. 뭐 이랬잖아요. 그 범죄 폭로대라고 공소 취소, 범죄 폭로대. 네, 폭로대. 그래서 지금도 이 시도자 협의회가 나쁜 놈들인지 한동훈이 나쁜 놈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쌈이란 건 분명하죠. 지금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정말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때문에 미쳐버리고 또 팀원 IMF 사태 얼마나 그래요. 심각합니까? 네, 이거 그렇죠. 수십만 명이 지금 맞물려 있고 그 이해관계나 가족들, 직원들까지 하면 수백만 원짜리 여파가 있는 돈데 맨 정책위원장을 해외 만에 아니 이런 게 어떻게 이슈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당 내부에서 그냥 스스로 그만두든지 아니면 빨리 자르든지. 근데 파국에 막으잖아요. 온통 그런 데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한심하다. 이런 근데 말이 저는 안 소장님께서 아주 핵심을 전 찔러주셨다고 보는데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라면 보통 전당대회는 당의 축제고 네. 당이 이제 반성할 걸 반성하고 또 미래로 가는 이제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제 당이 한번 환골탈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당은 물론 저는 이제 작년에 하도 이 꼴을 보기 싫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까지도 누가 당권 해먹느냐. 그 당권을 해먹고 나서 결국 그 사람이 또 한 번 권력 잡겠다라는 그 의도 외에는 이상 이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는 저 철밥통이 윤석열한테 가 있든 한동훈한테 가 있든 철밥통을 교대를 하든 말든 아무 삶에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정점식이라는 정책위 의장. 그 발음이 좀 어렵죠. 정점식 씨가 정말로 검사 출신. 예, 역시 정치검사 출신. 요새 이야기가 되고 있지. 저는 이분이 거기 계신지도 몰랐잖아요. 국민들은 정점식 예.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데. 정점식 검사 출신 이제 의원이 재선 그렇죠. 의원인데, 네, 의원인데. 이분이 이준석 대표 쫓아내는 국면에서도 그때 당시 이제 아마 기억 못 하시겠지만 최고위원을 안철수 의원하고 이제 합당하면서 안 의원한테 좀 골라보라 그래요. 그때 안철수 의원이 골랐던 최고위원이 또 정점식.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준석 대표 몰아내기 과정에서도 이제 안철수 의원 쪽하고 또 손을 잡고 했던 분이고 그 다음에도 이제 비대위원도 많이 했어 이 당에서. 그러니까 요직도 많이 했다가 최근에는 황우여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네, 정책위 네. 의장으로 이제 임명이 된 그러니까요. 분이죠. 네. 임명이 된 지 얼마 안 됐으나 3달 됐죠 지금. 안 됐으나 지금 그 최고위에서 정말 네 편을 따지자면은 친윤이 5, 현재 5, 친윤 5. 친한이 4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한을 5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점식을 빨리 아웃을 시키고 그렇죠. 그 나머지를 그 친한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네 사람 안 치겠다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완력 싸움이 대단해가지고 뒤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한 쪽의 의원들이 빨리 이번 주 안으로 정점식을 빨리 네. 처리를 하겠다. 교체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들 한다는 근데 거예요. 그게 이제 뒤에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알박기라고 하잖아요. 지금 알박기거든요. 정점식
지금 정책위 의장이 알박기 들어가서 사실은 이제 원래 사표를 좀 내고 원래 알을 박아놨네. 아 그렇죠. 원래 사표 내고 한동훈 대표가 이제 신임 당대표 선출직이니까 그렇지. 당에서 서열 1등 아닙니까? 와가지고 정정식 사표 받고 한 번 더 해. 이 재신임을 주든지 아니면 집에 가세요. 이렇게 해서 바꿔줘야 되는데 사표를 안 내는 거예요. 사표를 안 물러나겠다. 안 물러나겠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권력투쟁이라는 게 한동훈 대표가 아마 잘 안 해봤을 거 아닙니까? 검사 시절에 권력투쟁하면 안 되죠. 시키는 일만 잘 해야지. 그렇지. 권력투쟁하면 정치검사 아닙니까? 아유, 그렇죠. 그래서 많이 안 해봤을 텐데 이게요. 딱 당대표 되자마자 전광석화처럼 과거에 YS 대통령이 하나회 별들 40개를 그냥 바로 다 아웃시켰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해버렸어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거 잘라 말어를 고민하면서 지금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정점식 이슈가 2, 3일째 도배가 됩니다. 아마 정점식 맞아. 의장은 점식. 태어나서 가장 큰 인지도의 유명해졌어요. 예. 광고 효과를 많이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쯤 되면은 여기서 정점식을 이제 내일쯤에 자르잖아요. 자르면 내전이에요. 그치.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이제 많은 평론가들이 예상하기를 요번에 한 수 접고 참고 가겠다. 참으면 요게 또 화근이 됩니다. 그렇지. 아우야. 요거 충치 빼고 안 가면은 이 이러지도 충치 저러지도 썩은 못하겠네. 게 번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불기 상태. 요때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지금. 궁금한 게 야당 입장에서 어쨌든 국힘을 흔들어서 최대한 200석을 또 가져와가지고 재의결이 왔을 때 그걸 통과시켜야지 뭔가가 해결되잖아요. 그건 괜찮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실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더 많이 실수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여당이 좀 균열이 강해질 수 있는 겁니까? 한동훈 위원장 입지가 좀 굳혀지고 이렇게 갔을 때 좀 그런 겁니까? 아니면 막 계속 흔들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이제 예측해 뭐 보시는 예를 들면 거예요? 범야권이나 또 국민들 바람은 그래도 저 견고한 콘크리트가 좀 무너지기를 바라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좀 골몰하실 수는 있는데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보는 게 이미 여당 내부에서는 지는 해라고 하는 윤석열 그리고 떠오르는 해라고 하는 한동훈 이미 권력투쟁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자기들끼리. 지금 그렇지.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전당대회 때 서로의 멱살을 잡고 머리끄댕이를 잡으면서 이미 그 난장판 싸움, 진흙탕 싸움은 이미 전개돼서 지금도 봉합은커녕 정책위 의장이 사표도 안 쓰는 경우 이거 봤습니까? 네. 이런 경우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네. 임명한 사람인데 너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너 대표 인정 안 그렇죠. 한다 이거예요 지금. 비대위원장이 황우여가 이런 비슷한 것 같아. 황우여가 너 전당대에서 뽑혔니? 나도 비대위원장이야. 나 조금 더 할게. 그리고 사무실 안 빼주는 이런 거예요. 느낌이에요. 예. 사무실 안 근데 빼주는 앞으로 전망하는데 이런 대혼돈이 계속되면 국민의힘 의원들 개개인도 스스로 너무 혼란스럽고 그래요. 전국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이번에 크게 내 표가 이탈했잖아요. 네. 앞으로 내다보면 이 대혼돈이 계속돼도 상관없어요. 우리 국민이 좀 피곤하지만 이탈표가 더 나올 거라 생각하고 아니면 한동훈이 쫓겨나면 이탈표가 더 나오겠죠. 당장 친한 세력들이 야 이거 윤석열 정권 차라리 무너뜨리자라고 이탈을 할 수 있겠죠. 아니 오늘 정말 이상한 게 우리 안진걸 소장이 그렇게 말이 많은데 말을 안 했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서 오늘 호사카 유지. 호사카이지 아니, 교수님의 희한하네. 강의와 어. 또 우리 오윤혜 가수님의 그 평론을 제가 더 듣고 싶어서 많이 네. 오늘 찾았습니다. 별로 한 얘기가 없는데 제가 스스로 한 질문에 제가 답을 말씀을 드리면서 얻었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그래도 시스템이 있는데 대통령 하나가 됐다고 이렇게 다 무너지나? 진짜 이게 저는 네, 가장 궁금했거든요. 그게 지금 뭐 제 어떻게 스스로 결론은 내린 어떻어요? 결론은 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인사가 수만 자리라면서요. 네. 유유상종이고 끼리끼리인데 그 사람 자체가 너무 더럽고 부패한 인간이니까 그 사람이 임명한 자들이 다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리더들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 네. 네. 그래서 대통령을 뽑으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걸어왔는지 제발 뭐 서울대 나왔는지 이런 거 좀 보지 말고 걸어온 길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과거에도 조선시대 때도 권력투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권력투쟁에 잘못 껴들었다가 삼족을 멸하거나 목이 날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예. 귀한 가고. 예.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권력투쟁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공간인데 무시무시하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정치도 모르는 사람이 또 세력도 없는 사람이 그냥 혈혈단신으로 덤빈 거거든요. 저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보고 그냥 본인이 이제 알아서 감당해야 될 몫인데 아마 매우 힘들 겁니다. 아, 옆에서 매우 힘들 거예요. 충교해 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스승님, 김경률. 신평, 진중권 나오면은 우리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나오면은 우리 신인규 씨 당으로 영입 인재? 근데 누구 말을 해야 될 것 그래요. 같아요. 뭐 아니 얘기하세요 빨리. 네. 한동훈 대표는 네. 좀 너무 재밌는 사람. 무슨 최상병 특검법 자기 할 것처럼 해놓고 지금 10일이 다 돼가는데 입만 산 거죠. 오늘 물어보니까 막 집권 의원들 법안 발의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있대요. 아, 뭐 민주당 태도가 변화해야 된대요.
아니 민주당 태도 변화 떠나서 언제부터 민주당만 쳐다보면서 정치 법안 내놔야죠. 최소한의 진정성 법 안 내고 있어요. 아, 필리버스터 하는 걸 보세요. 민주당이 신청 안 했으면은 어떻게 할 뻔했어. 다 없더라고. 수작업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가 요 신청해놓고. 말씀만 드릴게요. 네. 지금 원외 당대표잖아요. 이러다 1시간 간다. 그냥 1시간 더 합시다. 원외 네. 당대표인데 이 원외라는 건 굉장한 한계가 있습니다. 배지가 없어요, 한동훈 지금. 그래요. 배지도 없는데 그러니까 무시당하죠. 무시당하는 데다가 정책위 의장 하나 정도도 임명하지 못하는 당대표는요. 네. 반대로 말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정치적 책임은 다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앞으로 머리끄댕이 뜯길 일만 남았어요, 제가 볼 때는. 머리끄댕이 사정없이 뜯기면 싸울 어떡해. 겁니다. 네, 사정없이 싸울 거예요. 큰일 사정. 나는데. 그러니까 그 머리끄댕이. 대운동 와중에 정치의 환멸과 염증을 느낀 8명의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분들이 소신표. 탄핵 의결이나 네. 재의결에 제발 나서 주십시오. 정말. 상식적 인간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네. 해병대 한 최상경 분이 사망했는데. 사건하고 이번 마약 세관 맞아요. 그 어떻게 말 좀 하고 마약을 끝냅시다. 이 국내에 사람은 유입시켰는데 끝내야 되는데 혼자서 거기서 아닙니다. 얘기하고 예. 계세요. 아시겠죠? 이 지난번처럼. 멤버에서 새로운 네. 사람이 더 오는 건 힘든 일입니다. 지금. 예. 쉽지가 않아. 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